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7강째네요. 7주째네요. 오늘은 춘추시대 때 안영이라고 하는 제나라 제상 얼른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자, 다시 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지나서 오늘은 춘추시대 때 제나라의 제상을 지낸 안형, 존칭으로 안자라고 합니다. 아들 자자를 붙이면은 존칭이라는 건 아시죠?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자자가 붙으면은 공자, 맹자, 순자, 묵자 이게 전부 다 자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은 마스터 정도가 됩니다. 안형도 책을 남겼고 사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남긴 인물이니까 훗날 안자라고 불러줍니다. 존칭입니다. 이 안자가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남겼는가, 그리고 이 안자가 실천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떤 실천 사례들이 있는지 오늘 그 사례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자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명언입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로 변한다. 귤화위지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남긴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좀 가볍게 안자의 어록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저기 단톡방에다가 PDF 파일로 안자의 어록을 올려드렸는데 아무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아서 단톡방을 처음 여신 분 단톡방 폐쇄하세요. 거기 보면 안자 춘추라고 하는 안자가 남긴 책이 있습니다. 후대에 안자의 문화생들이나 또는 안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정리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자의 사상이 그 안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안자의 인품이나 안자의 언어, 특히 이제 안자 춘추는 안자의 말 언어 구사가 대단히 뛰어난 아주 재미난 내용들이 많은 책입니다. 그 배경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은 안자 춘추가 굉장히 재미난 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상해 보시라고 단톡방에 파일을 하나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잠깐 안자 어록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안자는 구시제상이라고 하는 후대에 또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한 시대를 구한 제상이다. 대개 이제 제왕들이 있고 제왕을 보좌해서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를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상들이지 않습니까? 그 제상 밑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관들이, 각부의 장관들이 쭉 늘어서서 이들에게 직분을 나눠주고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국무총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대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 체제에서 국무총리보다 과거의 제상들이 훨씬 더 권한이 컸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를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는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대통령 권한이 워낙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권력의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내각 책임제를 조금 도입을 해서 총리의 역할하고 대통령의 역할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한 사람한테 그 기대치가 너무 크죠, 그죠? 권한보다도 훨씬 더 거는 기대가 크죠. 뭔 일만 생기면 다 대통령 찾잖아요, 그죠? 이런 점을 우리 한국 정치가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 제상들은 여러 유형들의 제상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손수고를 보셨을 때는 청렴결백한 제상, 그리고 1인자 자리를 결코 넘보지 않는, 그래서 2인자가 마음 놓고 바깥에 나가서 자기 일을 또 대외 세력을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에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손수구 같은 재상이 있는가 하면 한 시대를 전성기로 이끄는 그런 재상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당태종 밑에 있었던 위진 같은 그런 인물들은 정관지치라고 하는 당나라 최고의 전성기 가운데 하나를 부각하게 만드는 역할에서 큰 도움을 준 그런 재상도 있고요. 전성기 때 재상이죠. 전성기를 이끄는 재상이죠. 리더와 함께. 안양 같은 이런 재상들은 쇠퇴해가는 제나라를 잠시 멈춰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구시재상이라고 합니다. 한 시대를 구한 재상이다. 이런 인물이 안 나타났으면은 조금 뭐라 그럽니까, 능력이 떨어지는, 또 인격이나 인품이 떨어지는 사람이 재상을 맡았더라면, 그리고 그 재상이 안양에 모셨던 3명의 군주하고 만났더라면 이 군주들은 틀림없이 태폐와 타락이나 사치 향락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자춘치에 보면은 제나라 경공이라는 사람이 수시로 술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놀러 가는 얘기. 이걸 항상 안양이 적절한 충고와 직언과 그 다음에 비유와 풍자 이런 것들로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조화를 이루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게 함으로써 이게 쇠퇴해가는 제나라를 그나마 붙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 재상을 구시 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어떤 큰 흐름에 있어서 대세가 어떤 대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안양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의 출신과 간단한 이력을 먼저 보게 되면요, 내라고 하는 지역의 이유, 오늘날 산동성에 저 내자를 딴 내주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기 출신이고요. 자가 중입니다. 그 다음에 시효가 평입니다. 그래서 안평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합쳐갖고 이름은 영입니다. 그래서 안영이고 후대 존칭으로 안자라고 부른다. 이 안씨 집안은 제나라에서도 아주 명문가 집안입니다. 알아주는 명문가 집안이고 영공, 장공, 경공 이 3사람을 임금을 잘 모셔서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해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요 제나라 출신은 여기 춘추시대 때 지도인데요. 요쯤이 청도가 있어요. 칭다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반도에 있는 우리나라와 제일 가까운 나라고, 이 제나라는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나라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관중이죠. 관자라고 하는 책도 남겨놓은 관푸주기의 주인공이 이 제나라 출신입니다. 제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강태공이라는 사람입니다. 강태공이 주문왕과 무왕을 도와가지고 은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그 공으로 주무왕에 의해가지고 이 지역을 땅을 봉지로 받아가지고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 나라가 제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제후국이라고 부릅니다. 중앙에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 주나라가 있죠. 여기 천자가 있는 천자가 있고요. 옛날에는 왕이라고 불렀어요. 왕을 또 다른 별칭으로는 천자라고 불렀는데, 중앙에 천자가 있고 이 천자가 같은 천자하고 성이 같은 동성들을 이 주변으로, 여기 정이나 진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동성제국입니다. 희시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요 제나라는 강씨잖아요. 이성제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각지로 보내가지고 그 지역의 땅을 주고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이걸 봉국이라고 해요. 그 나라를 세우는 걸 봉건이라고 합니다. 그게 봉건 제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중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서양의 피어덜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서양의 봉건 제도를, 영주를 중심으로 하는 봉건 제도를 한자로 옮기려고, 우리말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나온 거는 이 봉건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서양 봉건 제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이 기원전 11세기니까 지금부터 3100년 전의 이야기니까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자를 보게 되면은 흑토 2개에다가 마주천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입니다.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을 줘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한다. 이게 봉건입니다. 그리고 이 제후국들은 주왕실의 천자가 좋은 일이 있거나 또는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와서 조회를 하거나 축하를 드리거나 적절하게 공물을, 세금을 좀 내는 것 외에는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세금이나 산물들은 다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독립국가나 마찬가지고, 오늘날 기업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게 본사고요.
자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금방 이해가 되셨죠, 그죠? 본사가 힘이 세고 군사력이 세고 자금력이 튼튼할 때는 이 제국들을 전부 다 통제한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힘으로 눌러서 싸우지 못하게 늘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기원전 771년 주나라 유왕이라는 사람이 봉합불놀이 하다가 그 말씀드렸죠. 봉합불놀이 하다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서한 쪽에 있는 수도를 동쪽에 있는 낙양으로 옮기면서 동주시대가 시작됐고, 그 동주시대는 공자님이 편찬한 춘추하고 시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춘추시대라고 부른다. 그러다 보니까 주나라 왕실의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본사가. 그래서 이 자사들이, 지사들이 힘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춘추 초기에 들어오면은 제나라의 황공이라는 사람이 관중과 포숙의 보좌를 받아가지고 자사가 본사를 압도하고, 본사를 이제는 재정 능력이 떨어지니까 자사가 재정을, 그 돈을 가지고 본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게 존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실을 떠받들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초나라라든지 북방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을 물리치는, 사양하는 존왕양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면서 패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나라 황공이 제일 첫 번째 패주가 됐죠. 그 이후로 4명이 더 등장했기 때문에 춘추시대를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는 춘추오패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이 지역이 제나라 지역이고, 여기에서 걸출한 2명의 재상이 탄생을 합니다. 그게 안영보다 한 100년 전에 있었던 관중이고, 100년 뒤에 안양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여기 제나라 수도이 임치구요. 산동성 치박시 임치구에 해당되고, 여기가 이유입니다. 여기가 안양의 출신지입니다. 기록상 안양이, 사마천리 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안양의 모습을 잠깐 스케치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안양은 전략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고요. 재상이 되었어도 식사 때 고기를 2종류 이상 올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처첩에게 비단 옷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허용하면은 말을 더욱더 신중하게 했고, 이건 임금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행동을 더욱더,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행동을 더욱더 신중하게 했다. 그런 정치가로서의 풍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가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그 명령에 따랐지만, 군주의 명령에 따랐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그 명령의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군주에게 직언을 했던 그런 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조에 걸쳐가지고, 세 임금에 걸쳐가지고 제후들 사이에서 큰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 안양이고, 사마천이 묘사하고 있는 안양의 대체적인 모습입니다. 사기에는 안양의 일화가 2개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월석보라고 하는 사람과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양이 한 번은 출타를 했다가 외부로 오랏줄에 묶여가지고 제수를 실는 수레에 실려가지고 끌려가는 월석보를 발견합니다. 이 월석보는 현자였어요. 그러니까 왜 저 현자가 왜 무슨 죄를 짓고 저렇게 끌려가지 하고는 안양이 그 자리에서 자기 말을 한 마리 주고,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은 그 속죄금을 내면요 풀려날 수 있어요. 그 요즘 저 서양에서는 그거 뭐라 그럽니까? 보석금 내면은, 그죠? 보석금 내면 풀려나듯이 자기가 타는 수레에 말 한 마리를 속죄금으로 내고 월석보를 풀어주고 자기 집으로 모셔옵니다. 이 워낙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현자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월석보를 방에다가 모셔놓고 자기는 나가버려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안양에 돌아오니까 월석보가 당신하고 나하고는 마음에 안 맞는다, 절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안양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당신이 죄를 지어서 끌려가는 것까지 내가 풀어주고 해서 여기까지 모셔왔는데 뭐 느닷없이 왜 절교를 선언하냐? 그랬더니 월석보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군자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자에게는 굽히지만, 잘 보십시오. 이 말이 참 묘합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몸을 굽히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존중을 받는 법입니다. 당신이 나를 알아보고는 말을 속죄금으로 내고 나를 데려왔다는 얘기는 나를 알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나를 존중을 해야지. 내버려 두고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앞에 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 그러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거칠애로 예 하고 몸을 굽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존심을 다치게 하거나 이러면은 당당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준다는 것은, 알아봤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겠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깔고 알아주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절교를 해야 되겠다. 당신하고 절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안양이 아차 싶어서 얼석보에게 사죄를 하고는요, 얼석보를 상경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부의 일화가 있습니다. 안양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키가 아주 작고요, 못생겼어요. 그래서 중국 4대 추남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4대 추남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명한 추남이에요. 중국 4대 추남이 누구냐 그러면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겠다. 저기 유튜브 들어가서 보십시오. 거기 가면은 추남들 이야기 나와 있어요. 네. 동영상 아주 잘 찍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일단 이름만 말씀을 드리면 안영, 그 다음에 낙양에 직가를 올렸다라고 하는 좌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가 포청천입니다. 포청천 들어보셨죠, 그죠? 네, 포청천도 못생겼어요. 거기다 얼굴까지 시커매요, 그 사람은. 네 번째가 청나라 걸륭제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유용이라는 사람이죠. 요 네 사람을 중국 네티즌들이 4대 추남으로 꼽는데, 그 가운데서도 안영은 얼굴도 못생기다가 키까지 작아요. 오늘로 따지면 1m 50도 안 됐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육척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잣대로 따지면 180이니까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한 24cm 정도 됐어요. 한자가. 그러니까 6 곱하면은 44인가요? 그죠? 144cm 밖에 안 되는 짝달막한 키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핸디캡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안영이 아침마다 이제 마차를 타고 출타할 때 되면은 마부가 마차를 대기를 시킬 거 아닙니까? 하루는 마부의 와이프가 안양이 마차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지켜보고는 그날 퇴근해가지고 돌아온 마부에게, 남편에게, 난 당신하고 못 살게요. 이혼하자. 그 마부가 얼척없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자 그러니까 마부가 얼척이 없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오늘 당신이 재상을 모시고 출근하는 모습을 봤는데 재상은 한나라의 재상으로서 고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공경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반면에 너는 마부 주제에 거기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말 끄는 마부 주제에 거들먹거리고 말이야, 잘난 체 하더라 이게. 너는 인간성이 덜 됐다는 거야. 재상 따라다니면서 뭘 배우고 사는 거냐 도대체 너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마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세가. 그래서 안양이 마부한테 너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차저차 이렇게 됐습니다. 어이구야, 그래 사람 됐구나 해서 마부에게 작은 벼슬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안양이 사람을 알아보고 인재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실천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마천이 안양에 대한 정기를 남기면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사람을 알아주는 겁니다. 알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안양한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당대 최고의 인재로서 황제의 신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사형 선고받고 궁형을 자청하는 수모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을 제대로 몰라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몰라줬던 황제와 그 주변에 아부하는 자들을 그 섭섭한 마음을 안양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표서를 주는 이 사례하고 대비를 시켜놓은 겁니다. 강렬하게. 저는 늘 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같았으면 와이프를 스카우트하지. 그죠? 그 와이프를 스카우트 해야지. 뭔 소리냐.
자, 사마천은 안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건하되 군주의 표정에 아랑곳 않았으니 이것이 이른바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하고 물러나서는 잘못을 보완할 것만 생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안자가 살아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를 위해서 말채찍을 들겠다. 마부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죠? 굉장히 존경을 하고, 사마천이 웬만해가지고 저 정도 찬사를 보내는 인물이 몇 안 됩니다. 사기에서. 근데 저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자, 안영의 마부 이야기를 잠깐 동영상으로 중국에서 어린애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안영이 마부를 추천하고 인재를 추천해가지고 벼슬을 준 이야기를 동화처럼 만들어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 기록이 흩어져 있는 안영의 사적, 사마천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안영은 짧습니다. 기록이 굉장히 짧아요. A4 용지를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머지 기록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장공이라는 사람을 저 나라의 최저라는 권력자가 시해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안영이 장공의 장례식장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신변이 걱정이 돼가지고 거길 왜 가냐고, 최저한테 또 죽으면 어떡하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안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장공 때 삼국을 지냈지만 장공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중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나는 장공의 이런 푸대접에도 불구하고 신하로서 해야 될 책임감에서 있는 힘을 다해 충고를 했다. 그런데 최저가 무엇을 믿고 나를 죽이려 한단 말이냐. 다시 말해 일찍이 삼국을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의 이익이 중요하지 개인의 은혜와 원수 그리고 이해득실은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죽음의 그림자가 닥친다 해도 나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주 당당한 말로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통곡을 하고 곡을 하고 옵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최저가 죽이지는 못하죠. 그죠? 예. 안양과 관련되어 있는 제일 유명한 고사성어는 이도살 삼사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고사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고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고사들은 여러분들은 거의 처음 들어본 고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고사성어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써온 고사성어하고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사를 가지고 중국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말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고사들을 공부를 해두시면 혹시 나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도살 삼사라는 것은 복숭아 2개로 3명의 장사를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뭐 복숭아가 무슨 총알인가? 그죠? 복숭아 2개 가지고 3명의 장사를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임금의 총애를 믿고 설치던 힘센 장사가 3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공선정, 전개강, 고야자 이 3사람이 임금의 총애를 믿고는 막 조정을 어지럽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이 힘만 센 자들이 조정에 와가지고 임금의 사랑만 믿고 막 휘젓고 돌아다니니까 조정의 기강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안영이 이 3사람을 어떡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하루는 외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그때 마침 복숭아가 잘 익는 철이었어요. 그래서 안영이 임금에게 우리 궁궐 뒷뜰에 복숭아가 잘 익었으니까 복숭아 따가지고 손님을 접대하시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숭아를 따가지고 접대를 다 하고 2개가 남았어요. 복숭아가 2개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안영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 3 용사들에게 누가 나라에 큰 궁을 세웠는지 자랑하게 해서 큰 궁을 세운 사람한테 하나씩 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차례대로 나서가지고 자기 궁을 막 떠올려요. 그랬더니 안영이 첫 번째 공선자한테 하나 줍니다. 어이구 그래 너 훌륭하다. 그랬더니 전개강이 나와가지고 나는 임금 목숨까지도 구했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도 하나 먹어라. 줬어요. 그 다음에 고야자가 가해보니까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야. 나는 이 2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궁을 자기가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자존심이 세게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는 못 살겠다고 죽어버립니다.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날 바라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가끔 목숨을 끊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공선접하고 정계강이 야, 우리 세 사람은 죽어도 같이 죽기로 약속한 사이다. 그 여자가 죽었으니 우리도 따라 죽어야 되겠다 해서 둘 다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죽었어요. 그래서 복숭아 2개를 가지고 세 사람을 죽였다. 세 용사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도살 3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안양의 트레이드마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양은 정치가였지만 또 가장 그 안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대목은 외교입니다. 외교관이었어요. 안양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지만 말 하나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의 언변을 여러분들이 안자춘추를 통해서 읽으시면서 배워두면요 굉장히 그 생활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립니다. 안양이 초나라의 사신으로 갔어요. 초나라의 남방의 강대국입니다. 제 나라는 동방의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서로 팽팽하게 이제 맞서는 상태예요. 제 나라의 제상이 왔으니까 초나라의 영왕이라는 사람이 골탕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안양이 키도 작고 못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안양이 들어오는 궁궐 문을 잠궈버리고 요 한쪽에다가 개구멍을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안양 키만한 문을. 너는 키 작으니까 이 큰 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조그만 문으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양이 보니까 이게 분명히 자기 자신을 겨냥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문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내가 개 나라에 왔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뭐 내가 방문한 나라가 초나라가 아니고 개 나라인가? 개구멍으로 들어오라 그랬는데 이거 개 나라나 개구멍으로 다니는 거지 사람 나라에 어떻게 개구멍으로 다닐 수 있냐는 거죠. 아이 그랬더니 이거 뭐 얼마나 그죠? 한 방 맞았습니까? 그죠? 할 수 없이 대문을 열어줬다. 대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영왕이 이제 안양을 맞이해서는 안양이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훑어보고는 또 한마디 날립니다. 제 나라가 내가 알기로는 큰 나라고 사람도 많은 나라인 줄 알고 들었는데 어째 이런 사람을 보냈나? 키 작고 못생겼다고. 안양이 가만히 싱긋이 웃으면서 초나라 영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사신을 보낼 때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그 나라의 격에 맞춰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영왕이 이제 뭐 또 한 방 맞은 거죠. 또 이제 그래서 이게 뭐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일단 술자리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신하들에게 또 하나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또 하나의 공작을 꾸밉니다. 한참 술자리가 무르익는데 갑자기 막 주변이 시끄러워지더니 병사들이 누구 한 사람을 끌고 오는 거예요. 오랏줄에 묶어가지고. 그 초나라 왕이 뭔 일이냐 그랬더니 이게 궁궐에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를 신문을 해봤더니 제 나라 출신이라는 거예요. 명백히 안양을 겨냥한 거죠, 그죠? 예, 제 나라 사람 도둑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래? 제 나라에 도둑이 많은가 뭐 이제 이렇게 또 안양을 비꼽니다. 그랬더니 안양이 전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부터 전해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로 변한다고 합니다. 귤화위지라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풍토가 달라지면은 여기서는 귤이었는데 저쪽 동네 가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제 나라에 있을 때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초나라 와가지고 도둑놈이 됐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초나라 왕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안영사초라고 합니다. 이 사자성어를 안영의 초나라로 사신 같다. 이것도 아이들한테 중국에서는 애들한테 동화책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안영사초. 외교 무대에 있어서 아무리 작은 나라도 아무리 힘이 없는 나라라도 외교적인 언사를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범 국가들을 처리하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범 재판이. 중국도 이제 전범 재판에
재판국으로 일본이라든지 독일 같은 이런 전범국을 재판하는 거 참가를 했어요. 이제 연합군 자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이 이제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개 한 10여 개 나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미국이 제일 상석에 앉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리를 배치를 했는데 5번째 자리가 서로 차지하겠다는 거야. 서로 앉겠다는 거야. 호주도 오스트레일리아도 앉겠다고 그러고 어디도 앉겠다는 거야. 중국도 우리 기업과 앉아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납니다. 본국으로 막 전보를 치고 해가지고 어떡할까 막 명령을 받는데 중국의 외교관 하나가 제가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동영상 편집하고 난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이 외교관이 분위기가 하도 딱딱하니까 일단 나도 우리 본국에다가 정보를 보내가지고 허락을 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도 저도 안 되면 몸무게 순으로 합시다. 사실 좀 자기가 몸무게 꽤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풀어놓고 그 사람들 마음을 녹인 다음에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5번째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이 외교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아주 단연코 탑입니다. 최고입니다. 그 못지않은 나라가 저쪽 우리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외교 협상에 관한 아주 선수들이에요. 중국이 왜 외교 협상에서 그렇게 지금 미국하고 협상이 미국은 거의 빈손으로 지금 끝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대부분. 처음에 우리나라 언론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 미국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저는 학회에서 달마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학회 세미나를 하면서 전문가들 모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상을 했거든요. 이거 오래 가면 무조건 중국이 이긴다.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 협상 진행 중인데 거의 미국이 빈손으로 물러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외교술이 뛰어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춘추전국 시대에 있습니다. 이유가. 왜? 춘추전국 시대에는 춘추전국 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520년인가요? 550년이에요. 딱 550년 동안 기간입니다. 요 사이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전쟁 횟수만 한 500차례 정도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협상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외교 협상에 들어갑니다. 외교 협상을 하려면은 승자는 더 많이 갖고 와야 되고 패자는 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명분을 서로 내세워야 되는데 중국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례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일일이 재판으로 얘기하면은 판례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협상 카드로 내밀고 해서 그걸로 상대를 설득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정자산 말씀드릴 때 폐주국으로부터 요구받는 곡물의 양을 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외교의 협상에 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한 협상 무대에 딱 앉으려면은. 좀 아픈 기억을 좀 한번 제가 되살려 보면요. 지난 정권 때 항주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중국의 항저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다. 그때 한중 간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사드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한중 정상회담을 안 하고 오는 것도 우스우니까 온갖 경로를 다 넣어가지고 간신히 시진핑 주석하고 박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요. 딱 30분. 정상회담 30분이면 나머지 의전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한 얘기도 없어요. 실제로. 그 의전이 절반 이상 차지하거든요. 뭐 자리 내고 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우리 쪽 VIP는 한마디도 못하고요. 저쪽 중국의 시진핑한테 훈계만 듣고 왔어요. 훈계만 듣고 왔습니다. 그때 시 주석이 항저우에서 정상회담 자리에서 우리 쪽 VIP한테 사자성어를 거론을 합니다. 그게 음수사원이라는 겁니다.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아주 중국에서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니, 한국이 무역에 있어서는, 경제에 있어서는 다 돈 우리나라에서 벌어가고, 혜택을 보면서, 군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미국하고 편을 들고 있으니, 미국의 장단에 놀아놔서 사드를 배치해가지고 우리를 감시하려고 하니, 이건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그러면, 중국에서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반대말이 나와요. 네, 배은망덕이에요. 반대말. 배은망덕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정상회담 자리에서 배은망덕이라고 얘기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음수사원이라는 네 글자를 써가지고 간접적으로 일단 한 큐를 때렸어요. 그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 얘기죠. 중국에서 돈 벌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 생각하라 그런 얘기. 그런데 그거보다 한층이 더 있어요. 그 음수사원을 꺼낸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수행한 어느 누구도 최 주석이 그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한 두 번째 함축적 의미를 알아차린 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도 아무도 못 알아차리다가 나중에 가서 전문가들이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장소예요. 항주예요. 임시정부가 있는 데입니다. 상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주에도 임시정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가장 대표적인 인물 이제 김구 선생이 계시잖아요. 그죠? 김구 선생님이 아드님이 김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군 조종사입니다. 네. 그리고 공군에서 퇴역을 하셨어요. 공군에서 퇴역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김구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고 중국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도 보고 항주 임시정부도 보고, 그때 방명록에다가 김신 장군이 뭐라고 쓰냐 그러면 음수사원 한중우이라고 하는 8글자를 썼다고요. 이게 유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시절에 중국이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죠? 상해에서 여러 가지로 중국을 전전할 때마다 중국 정부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나마 외국에서 항일운동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김신 장군은 아버지 김구 선생을 생각을 하면서 음수사원을 생각한 거예요.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그러니까 고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한국과 중국은 한중우이 잘 지내야 된다 라는 8글자를 쓴 적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음수사원을 얘기했다. 항주에서. 임시정부가 있는 항주에서.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애들 만났더니 멍 때리다가 온 거예요. 그냥 뭔 소리요? 그리고 이게 일장 훈계를 들은 겁니다. 외교에는 그만큼 모든 걸 준비해야 됩니다. 장소부터 시작해서 그 장소의 역사, 거기 얽힌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하고 관계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참모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상대가 무슨 얘기를 던질 것인가라는 것들을 전부 다 예상 문제를 다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외교무대 나가가지고 존심안상하고, 그죠? 저기 뭐야, 훈계 안 듣고 오죠. 그죠? 이게, 이 안양의 이 언변을 보시면은 외교무대 나가가지고 얼마나 당당하게 대처를 합니까? 이게 안양의 귤화위지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오나라를 방문을 했더니요. 이 오나라는 중국 남쪽에 있는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나라도 있고 월나라도 있습니다. 이때는 오나라를 방문했더니 오나라 왕 부차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강소성이에요. 오나라는 그 위가 바로 산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멀질 않아요. 왔더니 부차의 측근들이 천자를 뵈러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참남된 거죠. 오만한 거죠. 오나라 왕 부차가 그 당시에, 부차는 뭐 춘추 5패 가운데 마지막 패주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대단히 세력이 컸습니다. 그냥 힘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하들한테 시켰겠죠. 그죠? 제 나라 같은 제후국인데, 제후국에 사신이 왔는데, 제 나라도 큰 나라인데 왔는데, 천자를 뵈러 왔구나. 이제 이렇게 오만을 뜨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안양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렇게 멀뚱멀뚱 딴 데를 쳐다보고, 이 신하가 몇 번을 얘기해요. 천자를 뵈러 왔어? 뭐 들은 척 하는 거야. 지가 지쳐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안양을 모시고 부차한테 가요. 그리고 부차를 만나서 안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전에 누가 그러는데 천자를
천자 얘기를 합디다. 여기 천자가 계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오나라 왕 부차는 어디가 있나? 그래서 부차가 싹싹하게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진나라의 범소라는, 여기 범소 있죠, 그죠? 범소라는, 저 진나라는 북방의 진나라입니다. 서쪽에 있는 진나라는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는 진나라고, 이 당시에는 북방에 있는 진나라가 상당히 큰 강대국이었어요. 이 범소란 나라가 제 나라의 사신으로 와서는요, 이 제 나라 임금한테, 경국한테 술 한잔 주시오. 그래가지고 이게 큰 나라 사신이니까 임금이 기분이 엄청 나쁘지. 얘가 아니거든요. 술을 한 잔 따라줬어요. 그리고는 술잔을 임금한테 이 범소라는 자가 제잔도 한 잔 받으세요라고 술잔을 드리기가 무섭게 앉아가 그 술잔을 받아가지고 딴 데로 갖다 버립니다. 일단 그래서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 범소라는 자가 술 한 잔을 먹고는 취한 척 하면서 악사에게, 음악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그 태사라고 합니다. 되게. 주나라 천자가 연주하는 곡을 연주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태사가 나는 장님이라서 그 곡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악사의 최고 책임자를 이 장님을 많이 기용을 합니다. 이게 기가 밝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술자리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범소가 술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다 쉬어예요. 그랬더니 이제 경공이 걱정이 되는 거야. 큰 나라 사신을 자존심을 건드려놨다 이거지. 그랬더니 안영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자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일부러 한 겁니다. 우리 반응을 보려고. 그래서 나중에 범소가 돌아가서는 자기 임금에게 저 나라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 신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공자가 남긴 유명한 사자성어가 준조절충이라는 겁니다. 준조는, 준자는 술잔이고요. 조자는 도마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자리를 얘기합니다. 술자리에서 절충했다는 얘기는 상대의 창을 꺾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술자리에서 진짜 싸움 한 번 안 하고 칼, 창 휘둘르지도 않고 상대의 기를 꺾어 놓을 때 쓰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준조절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품이 있고 격조 있게, 우아하게, 상대의 기를 꺾어 놓는 걸 준조절충이라고 합니다. 훌륭하도다 술잔을 벗어나지 않고 천리박의 일을 절충하니 안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로 공자가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자춘추에 나오는 유명한 또 하나의 재미난 일화는요, 말 사육사를 안자가 살려준 이야기입니다. 말을 굉장히 아꼈어요, 경공이. 여기 보시면 이게 제나라 수도 인치에 있는 이게 순마경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8월 달에 제가 제자백과 갔을 때는 마차경을 한번 봤거든요. 그죠? 요거는 다른 데 있는 다른 무덤입니다. 요건 말만 묻었어요. 산말을 한 60여 마리 산채로 묻었어요. 여기 경공 때 구덩이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공이 말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 말을 기르던 말 사육사가 말을 죽여버립니다.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경공이 화가 엄청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 사육사를 잡아다가 당장 목을 쳐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형리들이 막 부산을 떱니다. 이걸 어떻게 죽여야 되나 막 당황합니다. 그랬더니 안자가 나서가지고 죽이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경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지를 잘라서 죽여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안자가 대왕, 죽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옛날에 요임금이나 순임금은 사지를 자를 때 어디부터 잘랐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팔부터 잘랐나? 다리부터 잘랐나? 그러면 팔부터 잘랐으면 왼팔부터 잘랐나? 오른팔부터 잘랐나? 이거에 이제 분위기가 이제 일단은 그죠? 그리고 요순을 거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공이 아차 싶은 거야. 이게 말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옥에다 가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경공이 잠깐만요. 저자가 무슨 죄를 짓고 죽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저자의 죄상을 지금부터 읊어볼 테니까 그걸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라. 이렇게 해요.
첫째, 너는 임금이 아끼는 말을 죽였으니까 그게 첫 번째 죄다. 그죠? 둘째, 너는 말 한마디 때문에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임금의 자존심도 상하게 만들었다. 그게 두 번째 죄다. 세 번째,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만들므로써 우리 임금의 체면을 전 백성들과 다른 나라한테 체면 깎이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 너는. 그래서 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경공이 듣고 있다가 아이고 됐어. 그냥 넘어갑시다. 하고 넘어갔다라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죠? 아, 이 사람 말이, 제가 안녕의 말을 못 쫓아가네요. 그죠? 한 번은 경공이 궁중에 있는 여자들에게, 궁녀들에게 남장을 시킵니다. 남장을 시켜가지고 일을 아주 재밌으라 합니다. 궁궐에 있는 여자들이 전부 다 남자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고 경공이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다 다 남장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궁궐 밖에 있는 다 일반 여자들도 남장을 하는 거야. 전에 그런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초나라 영왕이라는 사람은 허리 가는 여자를 좋아했어요. 초영왕 탐세요라고 합니다. 탐연세요. 그러니까 가는 허리를 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궁중 안팎에서 다이어트 열풍이 불었어요. 심지어 남자들까지도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가 됐든 간에 리더의 취향은 그 밑에 있는 조직원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여자들한테 남장을 시키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깥에 있는 여자들도 남장을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영이 와가지고, 아유, 이 임금님,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남녀가 구분이 안 되게 생겼고, 이게 풍속이 이렇게 되면은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중지시킵시다. 근데 궁궐 밖에 있는 여자들만 못하게 한 거야. 자기는 여전히 궁궐 안에서는 궁녀들은 남장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안양이 한 유명한 말이 양두구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푸죽간에다가 양 머리를 걸어놓고 계곡이다라는 거. 이거 비꼬는 겁니다. 그거는 요령이라고 얘기죠. 남의 눈만 살짝 가리는 거죠. 양두구이 그런 뜻입니다. 가서 양머리 걸어놓고 이거 계곡입니다라고 파는 겁니다. 서로 모순된다는 거죠. 아니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는 못하게 하고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자기 모순이다는 얘기예요. 그걸 양두구육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자, 이런 안자에 대한 역대 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백성을 구휼을 하면서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새 임금을 보좌하고도 자기 몫으로 여기지 않으니 안자는 과연 군주로다. 공자의 안자춘추에 나오는 공자의 평가고요. 자기의 옳은 것으로서 남의 잘못을 반박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상대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반박할 때 우리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나는 안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반박한다는 거죠. 썩 설득력 있는 반박 아니거든요. 그렇죠? 겸손한 말로 허물을 피하였으니 의롭다고 할 것이다. 안평중은 안자는 사람 사귀기를 잘한다. 오래도록 공경하는구나 라는 이런 평가도 논어에 있고요. 후대 평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보탬 평가도 있습니다. 공자가 가르치면서 지칠 줄 몰랐던 성인이라면 안자는 몸소 실천하며 교화되도록 했던 현자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냐 그러면 좋은 말은 공자가 다 하고 좋은 일은 안자가 다 했다 라는 그런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제나라를 방문한 공자를 안자는 문전박대합니다. 두 사람 동시대에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 사람은 말만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공자를 박대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기 나오죠. 천하의 좋은 말은 공자가 다 하고 좋은 행동은 안자가 다 했다. 큰일에 온몸을 바쳐 참여하되 결과의 분배에는 한 발 물러서서 관주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수시로 좋은 집을 허름하게 사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검소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반찬도 2가지 이상 안 하고 비단 옷도 못 입게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늘 집도 지어주려고 그러고 땅도 주려고 그러고 그때마다 다 사양합니다. 이웃이 중요하지 무슨 집이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의 분배에 대해서는 늘 한 발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사양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자를 보면서 안자의 특히 그 언행록을 보면서 상처뿐인 험담보다는 위임할 수 있는 덕과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를 안자로부터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자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일단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의 사태를 수습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엎질러진 물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주워 담아야 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거 왜 엎질러졌지? 누가 엎질렀지? 이게 부처님의 독화사라고 똑같습니다. 불경에 보면은 누군가가 독화살에 맞았는데 이 독화살을 놓고 보이는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이게 누가 쐈지? 독성분은 뭘까? 이런 걸 따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빨리 화살을 뽑고 독을 빼낸다는 거죠. 안자가 바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안자한테는 배우는 게 보면은 늘 외모 같은 걸 놓고 보면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스스로 저는 볼 때는 안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를 잘 활용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안 갖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작고 볼품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모자람이 미, 그 다음에 배움의 동력, 비움의 동력, 낮춤의 윗자리, 곡선이 직선보다 가깝다. 이런 철학적인 계시를 주는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안영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안영의 어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PDF로 단톡방에 올린 어록 말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때처럼 다 중복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덕보다 큰 덕은 없다. 백성을 즐겁게 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참 당연한 말인데도 그죠? 참 멋있게 들리네요. 그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가까이 있는 신하는 침묵하고 멀리 있는 신하는 벙어리가 된다 해도 백성들의 수많은 입이 쇠를 녹입니다. 여론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조정이 엄하면은 아래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위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벙어리라고 부르고 위에서 듣지 못하는 것을 기머거리라고 합니다. 벙어리, 기머거리만 있으면 나락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하라는 얘기입니다. 임금한테. 참 멋있는 말이다. 그죠? 네. 안자가 경공이 아끼던 영자라고 하는 후궁 하나가 죽어요. 일찍. 얼마나 아꼈냐 그러면은 경공이 그 시신 앞에서 떠날 줄을 몰라. 맨날 며칠이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살점이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궁뎅이에 진물이 나도록 앉아 있었던 거죠.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시신이 썩고 있는데 임금이 저러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자가 들어갑니다. 저기 이웃 나라에서 점쟁이가 왔는데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경공이 이제 기가 번쩍 뜨인 거야. 그냥 얼른 데리고 오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은 목욕 제기하고 옷 싹 갈아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 근데 하지. 그러고 나갔어요. 그 사이에 얼른 염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경공이 목욕하고 돌아왔는데 염하고 다 나가버렸네 시신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도대체 시체를 놓고 임금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 당신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 시신이 썩어가는데 염하지 않는 거 그 육시라고 합니다. 염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신을 치웠다라고 하는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공자가 한 말입니다. 별이 아무리 반짝여도 달이 밝게 비치는 것만 못하고 작은 일을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큰 폐단 하나를 없애는 것만 못하다. 자질구리한 폐단도 없애야 되겠죠. 그죠? 아래에서 치우냐 위에서 치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임금한테 한 충고입니다. 가난한 백성의 근심을 비웃으면서 좌우에 아부하는 웃음을 높이 사시니 그러다가
그러다가 나라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주 돌직구를 많이 날립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 임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시로 묻는 임금은 위험하지만 명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묻기를 꺼려하는 임금은 제 몸 하나 보존 못합니다. 그 뭔 일이 있으면 신하들하고 상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임금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물어야 되죠. 임금이 조금 식견이 딸리더라도 좀 자질이 떨어지더라도 힘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재들에게 어떤 대책을 물으면은 살 수는 있다는 얘기죠. 명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난 임금도 묻지 않으면은 제명이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장공이 시해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저라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모시던 임금인데 따라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안녕히 이렇게 충신은 임금이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지 그 임금과 함께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아니다. 같이 따라주는 사람은 충신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친한 사람을 등질 때는 이거 요즘 우리 현대인한테 딱 꼬집어서 하는 얘기 같아요. 친한 사람하고 멀어질 때는 자기 합리화 뚜렷한 법입니다. 왜 헤어지는가에 대해서 한참 합리화하죠. 그죠? 상대편은 막 험담을 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임금에게는 이런 자가 믿음직해 보입니다. 간시를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장점을 보고 일을 맡기되 그 단점을 두고 억지를 부리지 않으며 잘하는 점을 보고 맡기되 그 졸렬함을 두고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을 쓰는 대략의 원칙입니다. 딱 지금 우리나라 저짝이 났죠, 그죠? 이거 못 해갖고 그죠? 꼴이 났습니다. 진짜 안자가 물어봅니다. 청렴한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행동은 물과 같습니다. 물이 탁해지면 더럽혀지지 않는 게 없고 맑으면은 씻어내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맑으면 된다. 그죠? 직설법을 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임금이 맑으면 그 말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물과 같으면 된다. 근데 맑은 물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청렴한 정치를 하되 빨리 망하는 경우는 그 행동이 어째서 빨리 망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정치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행동은 돌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단단하고 만져도 단단하기만 합니다. 안과 바퀴 모두 단단하기만 하니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융통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세계 들을 만한 그죠? 어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성을 부유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욕심을 줄이면 백성이 부유해지고 남의 말을 바르게 들으면 백성이 편안해지지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안자의 유머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머는 이 마지막 대목인데요. 아까 최저 임금을 시해한 최저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공의 장례식장에 가서 통곡을 하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같이 수행한 사람이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니까 빨리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안자가 한 말입니다. 천천히 가자. 급히 간다고 해서 꼭 산다는 법도 없고 천천히 간다고 해서 꼭 죽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비유가 멋있어요. 저 들판에서 뛰노는 사슴을 잘 보지 않았냐. 저게 잘 뛰어놀지만 저녁에는 결국 식탁에 올라가 있더라. 빨리 간다고 해서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 운명은 요리사에 달려있다. 안자 춘추는요, 후대인들이 안자의 이름을 빌려서 안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으로 현재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당시 사료와 민간설화들을 수집해가지고 편찬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가장 최초의 단편소설과 같다 라는 평가를 내릴 만큼 우화가 많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말기에 편찬이 되어가지고 한나라 초기 때 정리가 된 걸로 현재 보입니다. 내외 8편에 모두 215항목의 문장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별로 길지 않습니다. 시중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말을 어떻게 하고 글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재미난 좋은 거리들을 아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안녕 무덤입니다.
이번에 저희 제자백과 탐방에는 안양무덤은 못 갔습니다. 관중무덤만 갔는데 안양무덤. 이거 이제 겨울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 이제 여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나라 수도인 임치에는 제나라의 유명한 인물들의 유적이 웬만큼 다 잘 남아 있습니다. 강태공을 비롯해서. 비석이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보다 하나가 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양과 관계되어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명언 명구입니다. 언왈, 속담에 말하기를 비택 10억이요 유린 10억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이 집이 허름하니까 임금이 안양에게 새 집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안양이 사양합니다. 그랬더니 안양이 외국에 사신으로 간 사이에 집을 얼른 지어버려요. 근데 결국은 그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안양이 얘기한 겁니다.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택 10억이라는 것은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유복 유린 10억이다. 이웃이 중요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사서맹구라는 유명한 또 사자성어인데요. 사서는 사직의 쥐새끼고, 그 다음에 맹구는 사나운 개잖아요. 그죠? 네. 나라에도 사직이라고 하는 건물에 사는 쥐를 얘기해요. 근데 사직의 건축물 기둥을 갈려먹고 사는데 이놈의 쥐를 잡으려고 불을 지르거나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게 사직이니까, 이게 중요한 건축물이니까. 그래서 나라에도 저런 사서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게 뭐냐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술집이 술을 맛있게 빚어놓고 팻말도 잘 달아놨는데 손님이 안 와. 왜 안 오는가 봤더니 그놈의 집 앞에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지키고 있어서 안 오는 겁니다. 나라에도 이런 맹구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라고 임금에게 충고하는 대목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사서맹구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그죠?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뜻은 없고, 그죠? 행, 막후, 낭민. 백성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보다 더 두터운, 더 확실한 행동은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남귤, 북지, 규화, 위지. 이건 잘 아시죠? 그죠? 남쪽의 귤과 북쪽의 탱자라는 뜻입니다. 남쪽의 귤이 회수를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탱자로 바뀐다. 라는 말이고, 그래서 귤화, 위지라고 합니다. 귤이 탱자로 변하다. 라는 뜻이죠. 이건 전부 다 안자하고 관계되어 있는 명언 명구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과이 불능지 시부지야 지 불능계 시 불용되다. 송나라 때 이고라는 사람의 영론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나옵니다. 잘못을 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알고도 고치지 못하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명언이고요. 그 다음에는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군자지가 일월지식이다. 과야죠. 고야가 아니고 과야. 인계견지, 갱야, 인계앙지다. 군자의 잘못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누구나 다 환히 보인다는 거죠. 일식이나 월식이 되면은 누구나 다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다 본다. 인계견지죠. 그죠? 그 잘못을. 그런데 갱야, 고치면, 그 잘못을 고치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본다. 라는 겁니다. 군자도 잘못을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고치느냐 고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자 치기연이 과기연이다. 군자는 자신의 말이 행동을 넘어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이 행동을 넘어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군자만 그렇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춘추시대 때 2500여 년 전에 제나라의
2대 재상, 양대 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중이고 그 다음에 안자를 꼽습니다. 구시재상 안영의 유머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안영은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은 뛰어난 언변가이죠. 외교가이고 정치가였지만은 그 삶 자체는, 생활 자체는 소박하고 검소하게 짝이 없었고요. 하잘 것 없는 신분의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추천해서 벼슬을 줄 줄 아는 인재를 알아보는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안영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군사 전문가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사마 양저라고 하는 중국 군사사에 있어서 제일 첫머리에 올라간 그런 인물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오기는 소개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마 양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광이라고 하는 사마천이 가장 존경했던 한나라 시대 때 명장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고 그러면은 이제 끝나죠. 군인들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가들 두 사람 법료하고 자공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사마천을 소개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일정표 잘 보시면 알겠지만 11월 달에 한 주씩 건너뛰는 일정이 있습니다. 예. 매주 화요일마다 나오지 마세요. 예. 와가지고 제가 없으면 그날은 안 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제일 먼저 오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